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afirmam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플러스. 정말 힘이 넘쳐요. 플러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플러스가 아주 그냥 힘이 넘칩니다. 봄이라서요. 목소리를 풀렀어. 아니 잠겨 있는 목소리를. 부럽습니다. 자기 소개부터 그러면서. 꿈꿈입니다. 책사입니다. 자영업입니다. 네, 저는 신여성입니다. 저희는 희망찬 봄을 맞이해서 희망이 좀 차야 되는데 그죠? 제 목소리가 좀 오래전부터 지금 잠겼어요. 내가 최근에 우리 녹음한 거 팟캐스트를 좀 들어봤어요. 네. 조금 이제 시간이 어머. 있어가지고 정리도 좀 해볼까 했더니 어머. 신여성이 말이 너무 많아.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일부러 삭제하나 봐. 내 얘기는. 내가 이렇게 뜨문뜨문 한번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분발하세요. 내 얘기는 일부러 다 지우나 봐.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거 강력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지난번 영화 산업 때 저 거의 말 안 했어요. 뭘 들으신 영화 겁니까? 산업을 아직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참. 아 그렇구나. 네, 진짜. 그 전에 거는 곧- 혹시 꿈을 꾸고 계셔가지고 네, 그러죠. 꿈을 꾼 날이 좀 많잖아요. 역시 책사님이 아 꿈꾸느라고 못 들었네. 인격적으로다가 네. 꿈을 끄지 마시고 분발하십시오. 아 오늘은 꿈 안 꿀 것 같아요. 오늘 영화 꿈에 관련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무슨 꿈일까요? 영화 제목은 미몽입니다. 미몽. 네, 여기서 미는요, 이 미혹할 미를 쓰고 있고요. 몽은 꿈몽자를 쓰는데 미혹할 꿈?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는 별로 친숙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중국어상으로는 미멍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약간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꿈? 이런 뜻입니다. 미멍. 네네. 미멍. 오, 발음이 발음 그대로 좋으세요? 올 텐데. 지금까지 네. 한 중국어 중에서 제일 잘했어. 그러니까 세 글자는 안 되시고 두 글자까지가 글자까지. 한계구나. 아. 나와. 나와. 잠깐 나와. 꿈에 홀리다. 꿈에 홀리다. 네. 아. 미로 할 때 미자죠. 네, 저 맞습니다. 그렇게 미로. 미로, 미모. 아니 네. 미로의 미자가 그건가요? 예. 오. 미로의 미자. 응. 아. 뭐라 한 번도- 어지러울 막 이런 거잖아. 한 번도 그 미자를 한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영어인 줄 알았어. 아, 네, 그래서 네, 네, 약간 네. 헛된 꿈? 헛된 꿈. 이렇게라도 네네. 생각했어요. 부질없는 꿈, 네네, 헛된 그렇죠. 꿈. 응. 이루어질 수 없는 없는 꿈. 꿈. 네. 다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런 예. 맥락이죠. 응. 부제가 하나 붙었습니다. 죽음의 자장가라고. 어우 제목이. 네, 미몽 죽음의 자장가. 무서워요. 죽음이구나. 스윗 드림이던데 영어로는. 네. 스윗 드림. 뭐가 스윗해. 하나도 안 달콤한 스윗해. 꿈. 예. 영어로는. 약간 스위트하게는 드레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죠. 영화적인 드레싱이 많이 부족했다. 없죠. 이 꿈이 정말 환상적이었으려면 홀리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홀리는 과정은 없고 단죄하고 홀린 거는 초반부터 이미 홀려가지고 나갔지 뭐. 처음 10분에 다 끝났어. 홀리는 거는. 응. 홀린 뒤에 죽음만 있을 뿐이야. 홀리면 네. 죽는다 뭐 이거야. 홀리면 죽는다. 네, 오늘 저희 영화는 미몽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네, 1936년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또 가까이. 더 80 넘은 거 아니에요? 84, 5년 계산을 하지 다들 숫자에 약하셔. 네. 숫자에. 84, 5년 더 된 거죠. 그 84, 봐봐요. 5년 정도 된 거죠. 어. 네, 80년 넘은 건 맞지. 네. 네, 문과생들만 있어가지고 네. 서로 견제하고 근데 막. 왜 확신이 없으세요? 아니 왜 나한테 따지는 아니 거야 아까 지금? 계산을 본격하려고 했는데 녹음이 시작된 거야. 그래. 지금 몇 아니 년이지? 왜들 그렇게 싸워? 싸우지 마. 아니 그렇다고 뭐 왜들 그렇게 자영업은 싸워? 숫자를 잘하나? 그래서 36년에 개봉된 영화고요. 식민지 조선 최고의 발성극 영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라는 것은 오래될 고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장 오래된 발성 영화다. 네, 현존하는 네네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 중에서 발성 영화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다. 한국 영화의 최초의 작품은 1919년에 나온 걸로 지금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작품이 뭐냐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 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의리적 구토 혹은 의리적 구투라고 하는 영화를 최초의 영화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10월 달에 나왔거든요. 1919년 10월 달에 3.1운동이 있던 해죠. 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녹음하는 날이 또 임시정부 수립일이기도 하죠. 4월 11일. 아이고. 임시정부가 아, 그래요? 102주년이 됐습니다. 네. 네. 아유 그러면은 잘 들어왔네. 잘 껴들어왔네. 잘. 기우면 틈만 나면 그냥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꼬꾸이 목소리가 없는 거야. 저도 틈만 오늘 나면 치고 들어와. 틈만 나면 아, 들어갈 네. 거예요. 주무시면 안 돼요. 의리적 구토라는 설도 있고 의리적 구토는 근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연쇄극이라 그랬어요. 틈만 나면 뭘 이렇게 치고 들어오네. 아니 사회자님 방송 사고입니다 지금. 아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떨어뜨리고 막 던지고 막 깨뜨리고 왜 막 이러지? 난리도 아니에요. 의리적 구토는 연쇄극이라 그랬는데요. 연쇄는 말 그대로 연쇄되어 있다. 아 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링크되어 있다. 네. 뭐하고 링크되어 있냐면 무대극하고 영화가 링크되어 있다. 연쇄되어 있다. 아. 옛날에 연쇄점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어머, 편의점 아니요. 나오기 전에 편의점 어머, 나오기 전에 몰랐어요. 무슨 연쇄점 이렇게 있잖아요. 아, 맞네. 그 연쇄점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프랜차이즈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 뜻이군요. 네네 프랜차이즈란 뜻이죠. 연쇄돼 있잖아요. 처음 연결돼 있잖아요. 연쇄적으로 있는 가게란 뜻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아직도 연쇄라는 표현을 쓰고 쓰죠. 있습니다. 연쇄. 연쇄 마트, 그렇지. 뭐 연쇄 약국. 아 어, 진짜? 예, 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야. 그런 뜻입니다. 네. 네네. 난 무슨 뜻인지 몰랐어. 네. 아, 이렇게 나 연쇄 살인극 생각하고 있어. 맞아요. 그 연쇄 살인극은 이제 연속으로 죽인다는 거죠. 연쇄점. 여기저기 계속 연결돼 있는 가게라는 뜻으로 연쇄점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연쇄극이라는 것은 연극하고 영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영화를 찍은 거를 잠깐 좀 상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영화라고 볼 수 있냐, 온전한 영화라고 볼 수 있냐.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영화로 필름으로 촬영됐기 때문에 영화라고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그 자료들을 보면 그 의리적 구토 말고 그날 또 같은 날 경성 전시의 경성 당시 수도 이름이죠. 조선 식민지 조선의 네. 수도 경성 전시 보여준다. 전시한다. 경성을 전시하는 풍경. 수도 경성을 보여주는 풍경. 이런 다큐멘터리가 또 상영이 된 걸로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설령 의리적 구토를 첫 번째 영화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더라도 대체로는 1919년에 한국 영화가 처음 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웃 나라들보다는 상당히 좀 늦은 편입니다. 인도나 뭐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1905년도에 첫 작품이 만들어졌고 일본도 일찍 영화를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식민지 조선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그런 서양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뒤늦게 첫 영화가 제작된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19년이니까 다 1920년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100주년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 이벤트를 크게 했죠. 근데 어쨌든 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영화 창작이 활발하게 됐고 30년대도 있었고 뭐 그래서 나은규 감독의 아리랑이니 뭐 이런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선이 식민지 치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영화를 뭐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식 있는 영화인들 또 좌익 사상을 가진 영화인들 같은 경우에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영화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상하이 상하이가 영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1930년대, 20년대, 30년대 그래서 상하이에 가가지고 저 영화 활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인들을 상하이파 영화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기탁 감독이라든지 전창근 감독이라든지 이경손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안중근에 대한 영화도 찍고 뭐 잘 있거라 상하이 뭐 이런 영화들도 찍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해외 일종의 망명파 영화인이죠. 망명파 영화인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이제 계속 영화를 찍었던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 미몽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계속 영화를 찍었던 분들 중에 이제 양준남 감독이라는 분이 1936년도에 그쵸.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저 자영업이 얘기하신 대로 1936년도 가장 오래된 발성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토키 말을 하는 영화다 그래가지고 토키 영화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발성 영화가 아닌 걸로는 1934년도에 청춘의 십자로라는 영화가 또 발굴돼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작이 전체 100%가 다 발굴되지 못하고 그 필름은 있는데 그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제 이르러서 훼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 70-80% 정도만 발굴이 돼서 청춘의 십자로라는 작품이 1934년도 작품으로 남아 있고 발성 영화로는 1936년도인 이 미몽이 제일 오래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작정하고 쉬지 않고 얘기를 계속 이어서 몇 개 많이 잘렸더라니까. 틈을 안 주네. 놓치지 않고 놓칠까봐 뺏길까봐. 양준환 감독님 아직 살아계신 걸로 살아계세요? 제가 이 영화 준비하느라고 양준남 감독님 성함을 쳤는데 그 문예봉 선생님은 이미 이제 타계한 난자가 나오는데 양준남 감독님은 나오나요? 몰라서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설마 그런가요? 그렇죠. 십몇 년생 12년인데 십몇 년생이시던데 아직 안 나오네요. 아직 안 안 나와요. 나와서 그러면 뭔가 사료 정리가 안 돼 있나? 조금 안타깝죠. 그러네요. 사실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정말 어쩌면은 살아 네. 계실 수도 있는 아직은 요즘에는 워낙 100세 이상 현존 많이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 필모 마지막 생애에 관련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양준환 감독님 영화는 한 50편 이상 작품을 하셨는데 이 영화 사실 이제 크게 말하면은 30년대에 그 사실 영화에서는 식민조선이라는 표현이 거의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오고 그냥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성이 그 남편이 가두는 걸 못 견뎌서 나가서 이제 다른 남자랑 그러니까 살다가 그 남자가 범죄자이고 강도인 것을 알고 부잣집이 아닌 걸 알고. 그렇죠. 그래서 네. 돌아서서 자기가 또다시 사랑에 빠진 무용수를 쫓아가다가 비극적으로 자신이 탄 택시가 딸을 치면서 네.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아주 뭐랄까 단순한 스토리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80몇 년 된 영화라고 해서 저도 이게 유튜브에서 그냥 보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영상 자료원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되게 오래된 영화라고 해서 별로 큰 사실 기대를 하지 않고 그 길이의 인문학 중에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놓은 게 있어서 한 건데 영화가 굉장히 세련됐어요. 네.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는 사실 서사구조는 여기에서 보면 좀 안타깝지만 영화적인 기법이나 연출 감각은 굉장히 모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감독님이 참 궁금했는데. 그래 저도 그래서 찾아본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단순한 스토리를 뛰어넘어서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80년 전에 84년 전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때의 서울 전경 용산역이란 것도 맞아. 나오고 그런 걸 서울역도 이제 지나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게 맞아, 너무 맞아. 신기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발성 영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앞에 미발굴된 그러한 영화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 미몽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발굴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공개된 건 아니고 2005년도에 이게 중국에서 프린트가 발견이 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래서 공개된 중국 영화 전용 써 있구나. 장춘 전용 영화 회사인가 그렇게 시작이 네. 되거든요. 네네네. 전용 재편창. 네네 재편차. 그래 2005년에 중국에서 프린트가 발굴되고 이걸 이제 한국으로 반환했고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이제 전체 공개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박을 터뜨렸죠. 2004년 5년도에 사실은 이제 아리랑 때문에 그 나훈규 감독의 아리랑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고 싶은데 뭐 옛날에 이 필름이 그 소중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렇죠. 보관도 제대로 안 했고 기술적인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소중한 문화재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밀짚 모자에다가 필름 이렇게 둘둘 감아가지고 담 이렇게 해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느 세대 분이 아니 아, 이게 또 언제예요? 그레이코에 학교 다녔던 분들이 기억이 나. 그런 밀짚 모자가. 푸시 필름? 밀짚 모자가 있었으면 필름을 근데 왜 필름을 감았는지 모르겠는데 빛이 반사되라고 그랬는지. 저는 검정 테이프, 빛을 검정 흡수하라고 리본 같은 건 생각이 나는데 필름은 필름 했습니다. 어머. 필름 했었습니다. 저보다 오래전. 네네. 아니 이게 갑자기 있는 집안 없는 집안 차인가?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1970년대만 해도 그러고 다녔어.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방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리랑은 아직도 못 찾고 있죠. 누가 뭐 가지고 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설이 많은데 확인할 수가 없고 아리랑은 못 찾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혹시 일본이나 중국에 가 있지 않을까? 한국에는 없으니까. 아니 북한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치. 북한 이제 김정일이 또 필름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영화를 그래서 뭐 통일되면 한번 이제 그 영화 창고에 또 우리가 가보긴 해야 될 텐데 북한에 있을 수도 있겠다. 북한에 있을 수도 예. 있는데 뭐 있을 수 있었으면 아마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제일까 다 찾아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모르겠는데 부단하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저 중국에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옛날 영화들을 조금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중국이랑 수교를 한 이후에 한 10년 뒤에 중국이랑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제 눈을 돌려서 중국의 이제 가장 큰 그 자료관이 북경에 있는 중국 영화 자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료가 엄청 모여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릴 때 1930년대에는 상하이가 영화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대에 상하이가 영화의 중심이었지만 또 하나의 영화 중심지를 고르라 그러면 그 지금 장춘이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장춘. 그 당시에는 일본이 1931년도에 이 동북 지역을 침공해가지고 중국의 동북 지역이죠. 만주죠. 우리는 만주라고 하는 지역이죠. 만주 지역을 침공해서 1932년도 3월달에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수립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황제, 가짜 황제를 이제 데려다가 마지막 황제 부위를 데려다가 이제 그 만주국의 황제로 들어앉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독일, 나치 이런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이 전쟁을 하려 그러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때문에? 선전수단 때문에. 사람들을 왜냐면 전쟁할 때 중요한 그렇지. 게 뭔지 아세요?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자를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노트그리시고 뭐고 다 뺏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둘째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국내 여론이에요. 국내 여론이 계속해서 전쟁을 지지하고 지원해줘야 그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요새 전쟁하면 국내 여론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쓴다고. 이라크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를 하면 베트남전 같은 것도 보면 국내 여론이 반대하면 전쟁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가 힘들어요. 이 국내 여론을 이렇게 뭐랄까 조작한다고 할까요?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영화예요. 그래서 전쟁의 전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자기네 군인들의 아주 그냥 용맹한 싸움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다 이길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막 영화로 찍어가지고 일종의 종군 영화죠. 그런 걸 찍어서 후방에다가 보내고 하는 이제 선전 영화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만주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만주국의 수도를 신경 새로운 서울이다 해서 신경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이제 장춘이라는 도시가 됐죠. 이름이 거기다가 영화 제작소를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만주 영화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일본인도 거기에 참여하고요. 또 거기 있던 중국인도 참여하고요. 조선 사람들도 그쪽으로 가가지고 만주에서의 영화를 만드는 작업에 많이 참여해요. 일종의 1930년대 이미 있었던 트랜스내셔널한 그 제작 협업 체계가 이루어진 거지 이미.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큰 그 중국 내부에서의 장춘이라는 곳과 상하이라는 곳의 그 영화의 중심지가 있었는데 이제 일본이랑 중일 전쟁을 해서 중국이 이기잖아요. 일본이 쫓겨갔어요. 패망해서 쫓겨갔어요. 그리고 나서 1949년도에 중국이 사회주의 중국 국가를 수립하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전부 모든 행정과 정책의 중심을 북경으로 다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하이건 뭐 장춘이건 어디에 있던 영화에 관한 기록들을 다 북경으로 가져와. 그래가지고 북경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1949년 이후에. 그래서 북경에 있는 중국 영화 자료관에 만주 영화들이 상당수 그대로 자료들이 옮겨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미몽 맨 앞부분에 그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네. 오프닝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맨 첫 번째 그 장면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장춘전형. 예, 장춘전형 재편창이라고 네. 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중국 영화 자료관이 복원해가지고 소장하게 되었다, 수장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1949년 이후에 아마 그렇게 그 붙인 크레딧이 아닐까 그렇게 네.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있다는 그런 일부 조선 영화들이 중국 영화 전형 자료관에 있다는 소식을 받고 가서 2004년부터 2005년 그리고 그 뒤에도 한두 편 더 나왔는데 요 무렵에 우리나라 영상자료원이 한국 영상자료원이 가서 엄청난 영화들을 그 당시에 많이 발굴을 했죠. 그래서 이걸 발굴 기념의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 자료관이 이거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한국 영화사 연구자들한테는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네, 아주 큰 일을 한 겁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기대를 안 했었는데 외국어도 자막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질이 무척 안 좋지만 네 우리말 자막 우리말 설정, 설정으로 예. 잘하면 자막 되는데. 설정을 해도 한국어 그냥, 자막이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어딜 가오? 이거는 또 일본어도 같이 나오고 데파토에 가요. 이 영화 대파도. 화면 안에는 일본어 자막이 아예 들어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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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씁쓸한 거는 이 문예봉 그 여자 주인공 문예봉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저는 그 최은희 씨만 주로 알고 있다가 그 얼굴이 그때 당시에 제일 먹힌 얼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보니까 문예봉 스타일이 오히려 굉장히 미인 스타일이고 그죠? 그렇긴 한데 이분이 월북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네. 스토리가 이어지지를 못한 건데 생각해보면 30년대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OTT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영화도 많이 만들지만 얼마나 영화가 만들기 힘들었을까.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그 얘기를 영화로 잘 전달할 수가 없었을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좀 열악하고 또 힘들었을까. 예술가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신여성 배우로서도 신여성이지만 실제 삶이 또 정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런 신여성의 삶을 살았어요. 그죠? 1917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1936년도면은 꽉 찬 20살이 안 될 때예요. 너무 좋은 그러니까는 영화 속의 얼굴이 이쁠 진짜 수밖에 예쁘잖아요. 없지. 예. 이쁘죠. 한복만 아니었으면 그냥 양장을 입었으면 장미보다 훨씬 더 그래서 양복 사러 가잖아요. 근데 또 양복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뭐야 표현이 너무 웃긴 거야. 그 당시에 그 말 어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대로 일본어식 드러나잖아요. 나는 좀 일본어스러웠어요. 아 그래요? 양복이 이제 양복 요후쿠에서 그냥 옷이라는 뜻인데 옷. 옷이구나. 예. 그러니까 약간 아니, 대파도도 그렇고. 어저도? 어저는 어저는 이제 그냥, 약간 뭐 그 당시에 사투리 같은. 서울 사투리죠. 뭐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분명히 표현은 표준어인데 근데 말투가 뭔가 좀 너무 세지 않아? 좀 막게 세게 그리고 느껴지는. 화가 나 있어. 배우들이 말을 자연스럽게 안 해. 그래서 왜 우리 그 오발탄이나 뭐 그 이후에 60년대 만들어진 흑백 영화나 이런 데 보면 50년대인가요? 이렇게 보면 뭐 로맨스 빠빠 이런 거 보면 영화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60, 70년대 때 흑백 영화는. 근데 이거는 배우들이 다 화가 나 있어. 1917년도에 났는데 원래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이래요. 그죠. 13살 때부터 아역으로 이제 데뷔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나중에는 제가 3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잘리나요? 이상하게 뭐 분량이 안 나와. 내가. 빨리 해야 돼요. 일문학 드레싱을 지금 계속 훔쳐가고 하시려고. 계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네네. 지금 그리고 1부에 너무 많이 가져갔어. 자, 여기서 1부 마치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네, 저희는 양준환 감독님의 1936년작 미몽 스윗 드림이라는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의 영화가 왔습니다. 꿈의 영화입니다. 오늘 몽 계속 꿈을 꾸시더니 오늘은 꿈을 안 꾸시고 꿈꾸미의 영화 꿈으로 끝나는 영화들만 한번 해봐도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볼까요? 좋다. 스윗 드림 또 무슨 근데 뭐 안성기 나오는 거 뭐야? 이건 뭐 생각이 그- 안 나는데. 그 안성기 나왔던 그 드림 있잖아요. 그 갑자기 드림 들어가는 몽 거 들어가는 건데 기억이 안 나네. 자고 일어나니까 한낮 꿈이더라. 뭐 그거 구운몽 같은 영화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그냥 꿈이었나 봐요. 안성기 나오는 꿈. 아유 참 네, 알겠습니다. 다들 꿈꾸고 있군요. 자, 오늘 2부는 저희가 차이나는 이제 한 장면이나 투비와 나투비를 가로지르면서 이 미몽이라는 영화를 지금 여기에서 생생하게 전달 드릴 테니까 영화 소개 들어보시고 한번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분이 안 돼요. 네, 러닝타임이 네. 한 47, 5, 6분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빨리 돌리셔도 현재 속도보다 느리다는 거 말씀드려요. 워낙 영화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오디오가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막이 저는 없으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좀. 자막을 보면서 오디오를 좀 줄였어요. 너무 이게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대사할 때도 노이즈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딜 갔다 오. 나가란 말이야? 어머니 왔어? 어머니 가지 마오. 거기다 한마디씩 외우는 왔어? 샘 그거 있잖아요. 네. 집 나간 애순이가 아줌마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호텔에서 사시잖아요. 근데 호텔에서 동거하는데 그 호텔 벨보이가 와서 그 동거남에게 그 호텔비 정산해달라는 말을 샘 해달라고. 예. 도대체 저게 무슨 네가 계산해라 이런. 그렇지. 좀 약간 낌새가 이상하니까 계산부터 받으려고 한 거였죠. 네, 이 영화는 이제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뭐 저도 할 말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식민지 시대 영화인데 이게 이제 식민지라는 배경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네. 사실. 정말 모던해요. 네, 모던한 영화고 뭐 길거리 간판 같은 데도 뭐 일본어가 막 써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왠지 이게 느낌에. 식민지다 아니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들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영화의 전반적인 세계관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정말 신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주로 양복을 찾아서 대빠도에 가시는 사모님인데 일탈을 꿈꾸잖아요. 일탈을 꿈꾸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죠? 첫 번째,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만 보면 그냥 가는 거야. 바로 내달리는 거야. 첫 번째는 그 사기꾼한테 한번 넘어가고 두 번째는 그 무용 보러 갔다가 무용수한테 또 꽂히셔가지고 네. 부산까지 그냥 쫓아가느라고 아주. 서울역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세계관을 보면 이제 가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남성이고 네. 가장 제일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남성이고 이 기존의 사회적 질서에서 일탈을 추구하는 분은 여성이고
또 이제 여성이 일탈을 추구했을 때 그 새로운 세계에 또 다른 남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기꾼이고 하나는 예술가고 네. 이런 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가 공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하나의 체계로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여성이 있고 근데 벗어났더니 이 사기꾼이 있더라. 혹은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 공연이라고 하는 무대가 있더라. 그러니까 무대는 이제 일종의 그 거짓 세계죠. 거짓 세계고 호텔이라고 하는 공간도 위선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2개 내지 3개의 세계로 지금 공간으로 세상을 나누어 놓고 시작을 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1956년도인가요? 36년? 아니요. 1900 그 자유부인이라는 자유부인. 영화가 있었잖아요. 1956년도에 왜 한영모 감독이 만들어서 대학 교수의 부인이 정비석 그러니까 그때 되게 유명했던 작가. 네, 맞습니다. 정비석이 원작자였죠.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 반향을 일으켰던 그래서 막 그 이제 서울에서 그 살아가는 대학 교수의 부인의 일탈과 욕망을 그렸던 영화를 두고 우리가 굉장히 큰 이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20년 전에 이미 있었어. 이런 일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보니까 이 남편도 무슨 직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나비 넥타이를 그럴듯하게 메고 앉아서 사무실에서 일을 보잖아요. 그래도 번듯한 직장이다라는 뭔지는 느낌이죠. 모르겠어. 직업이 나오나요 혹시? 제가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습니다. 않아요. 네네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아주 번듯하게 일을 보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부인이 이렇게 일탈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런데 그 끝은 죽음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처벌받는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결말을 유도하는 이런 서사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도발적이지만 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장면입니까? 사람? 그래서 사실은 평?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영화에 네네. 대해서.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막 영화적으로 수준이 높거나 엄청 잘 만든 영화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전개나 이런 것들도 좀 돌발적이고 또 뭐 이렇게 막 영화의 그 줄거리가 막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감독이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쵸.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는 굉장히 돋보였던 장면 중에 하나가 네네 맞춰보세요. 세 장? 세 장도 있고요. 거울? 나는 세 장에 갇힌 새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 장이 하나의 그 메타포가 돼가지고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중간중간에 인서트 컷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예, 저는 이제 또 인상적이었던 게 거울. 예, 앞부분에 이제 두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그 남편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죠. 이렇게 뒤에서 그 오버숄더 숏으로 해가지고 어깨를 걸고 들어가가지고 거울로 비추다가 이 화가 나니까 거울을 그냥 이렇게 확 흔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 남편의 이미지가 그냥 완전히 일그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감독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어떤 영화 미학을 잘 구축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거울 쇼트가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왜 돈 훔쳐갔을 때 인형들 시선 막 보여주잖아요. 그 남편 그 데파토에서 거기서 돈 훔쳐가니까 이제 그 전시됐던 인형들 이렇게 탁탁탁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낱말은 새가지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듯이, 그러니까 보는 눈들이 있다라는 암시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 인형 인서트도 되게 좀 그 옛날 영화치고는 참 세심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 남는 그림들이 다 있어. 예. 그냥 근데 인형 옷은 또 그렇게 생각했구나. 저는 왜 딸이 자기 옷 사러 간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근데 인형이 입고 있는 옷은 사실 딸의 아이의 옷이잖아요. 나 그래서 미쳐졌나 보다도 생각했는데. 인형들도 있잖아요. 인형들.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 앞서 그 꿈꾸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공간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고 제가 읽었던 글 중에 그 영화평론가 이호인 선생님이 2011년에 썼던 이 영화평에 보면은 제목이 미몽에 대한 평론 제목이 식민지의 슬픈 얼룩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여기 이 글을 읽고 되게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 애순이라는 주인공이 처음부터 불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잖아요. 원래 그런 남편하고도 불화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문화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사랑으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모성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자유연애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악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녀라는 것의 이 캐릭터를 사람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이효인 선생님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글을 썼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근대를 열망하던 시대에 거세됐다라는 거죠. 이 근대가 들어왔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의 통치와 압제 여러 가지 폭력에 의해서 결국엔 그 열망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래서 악녀의 자리를 처음부터 이 신여성의 자리에 놨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이 우리가 다 이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싸움이 붙어가지고 집을 팍 나가버리잖아요. 48분이니까 바빴어.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 조선 영화 수준이 이 정도로 인과성이 약하고 전적으로 신파적인 서사에 기대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이 영화의 서사가 좀 이상하다. 뭔가 수상하다. 이게 의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감독하고 이야기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분이 역사연구자인데 보면 왜 이랬을까? 보시면 1934년에 이피루라는 녹음 조수로 이 양준환 감독이 일을 시작했대요. 녹음 편집 기사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2년 만에 영화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영화를 제작하게 됐을까? 그리고 소설가이자 연극계의 거대 그룹 동양극장의 리더였던 최독견의 유일한 시나리오 작품을 영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미몽이라는 작품을 하기에 이 감독은 굉장히 신인이고 초보였는데 이 미몽이라는 것 속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제 전제를 해놓고 본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가 마치 그 영화를 통한 선전 효과를 노리는 뭐 새로운 이제 전조가 아니냐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 제가 여기 이분의 글 중에 조금 뭐랄까 좀 와닿았던 것은 이 영화가 그렇게 그 애순이가 맡았던 역할을 좀 집중해서 보면 이런 인물이 당대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 충분히 있는데 일제가 31년부터 현모양처 정책을 썼대요. 네, 그런 게 여기 나와요.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 식민으로서의 성모와 현모양처를 강조했대요. 일제에서. 그래서 대중소설이나 모든 정책에 현모양처를 강조했었대요. 일본이. 그래서 그 일제 통치자에게 신여성이란 대단히 불편한 존재. 그래서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극단적으로 응징하거나 적극적으로 다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애순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죽인 것은 그런 맥락이고 일제의 이러한 의도와 조선 영화의 고리는 동양극장의 최독견과 당시 조선과 만주 흥해겁의 1인자 왁게지마 슈지로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하면서 무명의 양준남이 감독을 맡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고리 때문에 고리를 활용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프로파간다라고 욕을 하는 이유가 애순이를 그렇게 맥락 없이 악녀로 놨다가 악녀로 죽이는 그녀가 반항했던 것은 가부장이고 남성 중심이고 어쨌든 뭐 이런 모성인데 그런 걸 모두 거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이유로 이 여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악녀로 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요 시대적인 흐름이 절대 이 틀에서 벗어나면 넌 죽어. 넌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전조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제가 원하는 식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무명의 양준환 감독을 써가지고 이 프로파간다의 복선을 깐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이효인 선생님이 썼는데 이 글을 읽고 제가 와 비평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역사적인 걸로 네, 비평을 역사적인 정말 거. 더 그 많은 깊이 있게. 말씀이죠. 그 영화가 촬영된 그 배경을 또 살펴보면 재미있는데요. 이게 경기도 경찰부에서 의뢰한 영화라고 하거든요. 경찰부에서 의뢰해서 경성 촬영소에서 이제 촬영한 영화인데 목적은
교통안전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영화, 교통안전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 그래서 그 학교 배경이 좀 나오죠. 학교에서도. 교통사 그래서 그 말 부모가 나오잖아요. 슬퍼하죠. 네네, 교통사고를 그래서 이제- 당하면 어떻게 될 거야? 엄마 아빠가 제일 슬퍼하죠. 슬퍼하십니다. 정확한 성함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이제 교통 영화로 해석한 논문도 있어요. 오마이갓. 네, 이걸 분석한 영화도 있는데 근데 에이, 사실은 이제 그 뭐 단순한 그런 교통 안전 교육이 아닌 그거죠. 맞아, 프로파간다 영화죠. 맞아. 뭔가 일본식의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그러니까 뭐죠? 당시 이제 유입되는 이제 여성이 뭔가 그 근대적 새로운 주체로서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고 또 서구의 그러한 모더니티 사상이 계속 유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걸 이제 무분별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일본식의 황도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사상으로 좀 무장을 하기 위한 약간 사상적 기획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여전히 참 일본이 이중적인 게 그렇게 독일을 따라해서 영화로 선전을 한다 놓고선 정말 그 유럽에서 그 이렇게 여성이나 개인이 발달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로 일본은 지금도 여성이나 젠더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죠. 엄청. 여자들이 나서는 거에 걸 대해서 더. 굉장히 네네네. 싫어하고 네.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스토리만 보면 알잖아요. 음. 애순이가 그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 기존에 보여줬던 그 조선의 영화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가난한 처녀들이 뭐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침해받는 그런 네. 영화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정조를 지키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했다면 여기선 처음부터 반항적이고 뭔가 처음부터 뭔가 화가 나 주체적인 있어. 주체적인 아줌마가. 여성이 등장하는데 결말은 어떻습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본인도 죽고 이제 자식까지 이제 차로 이렇게 치워버리는 그러한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양의 모더니티를 따라가다가는 결말이 이렇다를 대놓고 그냥 선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교통사고잖아요. 사회적인 규칙이나 법을 어겼을 때 너는 그렇죠.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응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의 처참한 끝을 봐라 뭐 이런 식인데 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직장 나가서 돈 버는 아버지들은 다 깨끗하고 순정스러웠습니까? 저는 이 당시에 얼마나 첩첩이 두는 어른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오고 아줌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가 나 있다가 반항하다가 결국 죽어. 연애도 사실 제대로 못 해봤고 아니 끝이라도 좋았으면. 그리고 갑자기 약은 내 먹어. 약은 또 그냥 아기도 살았으니까 아기를 잘 돌봐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꿈꾸는 자유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의 꿈은 현실 속엔 전혀 1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질없는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배치를 해놓고선 온갖 악녀로 그냥 계속 롤플레이를 시킨 거니까 이게 프로파간다가 생각보다 무섭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정말. 아까 응징이라는 말씀하셔서 사실 저도 한 장면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 장면은 전 그래서 애순이를 살려야 된다는 거. 투비와 나투비 애순이를 왜 죽이지 죽였냐. 말고. 죽이지 말아야 왜 죽였냐. 되는데 좀 마지막 장면을 좀 한번 복귀해 보면 총을 들고 애순이의 전 남편이죠. 네, 총을 들고 이제 애순이를 죽이러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와 보니까 애순이가 그냥 본인이 이제 독약을 먹고 죽어버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가정의 뭔가 법도를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각출한 여성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복선이 일단 깔려 있고 그 벌로서 자식을 죽이고 자신마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이 여성이 굉장히 처음에는 경멸의 대상이 됐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지탄받아 마땅한 대상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전 남편이 총을 들고 막 쏴 죽이려고 이렇게 오는데 이때는 뭡니까? 응징의 대상이 또 됐다가 뭔가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런 응징의 대상으로 됐다가 마지막 보세요. 본인이 이제 독약을 먹고 죽어서 이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 남편이 그때 총을 버리거든요. 총을 버린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순간 뭔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어리석은 해석에 대한 약간 연민의 대상으로까지 응징 연민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굉장히 뭔가 프로파간다적인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위에 또 한 가지 주목한 게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성들이
단순한 여성성만이 아니라 항상 엄마로 등장하잖아요. 그 모성성을 같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냥 자식을 버리고 나간다는 자체에 자식을 버리고 그 자식을 건사해야 돼야 된다는 엄마들로서의 그러한 의무라든지 이런 역할이 또 부여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엄마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그 개인이 올곧지 않으면 그런 그러니까 오롯이 성장 어른이 되지 못한 여성이 엄마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크는 여성이 과연 그 사회 속에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는 아빠가 하고 있잖아. 아빠가. 오로지 다. 저- 완전히 극과 극으로. 아빠 굉장히 선량하게 묘사되잖아요. 조선 여기서 경찰 완전히 막 거의. 아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봤던 영화랑 좀 다르게 시대적 배경을 여성을 다 반전시켜 놓고 남성을 다 가부장적 막 이게 아니라 굉장히 딸만 생각하는 아빠의 여자는 더 얻을 필요가 없어. 더 다시 또 재혼하라고 하는 데까지도 마다하잖아. 부녀간에 잘 지내면 어. 그만이지. 딸하고만 잘 지내면 된다고 해서 참. 극과 극으로 좀 해놓은 거 일부러 더 근데 그런 이런 부분들이 이상한 있었던 것 같아요. 설정들이. 네. 모두가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아, 왜냐하면 그 생각은 못했어요. 프로파간다에 어. 적극 협력해야만 극장도 살고 예.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거부하면 더 이상 만들기는 쉽지 않죠. 아 그래서 이 엄마를 갖다 표현을 악녀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아빠를 또 더 극적으로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눈물 나는 눈물 부정. 나게 눈물 나는 이런 아빠가 있었구나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어. 순박한 사람들이 영화를 잘 모르는 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는 아줌마 욕하면서 나오지 영화 밖으로 나오면 그러게. 그래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왜 애 놓고 집을 나가 이런 이제 얘기인 거지 사실은 이게 의도된 건지를 모른다면 사실 엄청 그걸 의도한 건데 아 의도된 줄 모르고 처음엔 그냥 봤네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그래서 이 착한 이 아빠인 이금용을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 악녀 입장에서 보면. 그쵸 영화에서만 영화에서는. 보면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참 이게 너무 이 시대에 이렇게 양준남 감독이 나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아 저는 근데 그래서 좀 남편의 역할이 지금까지랑 좀 다르니까 해서 이 이금용에 대해서 막 갑자기 왜 이렇게 착한 곳이야 막 이러면서 자고 있는 딸의 막 머리 쓰다듬어. 감명 받으셨군요. 감명 이 사람의 이제 계보가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투비를 이금용을 했던 거가 이제 영화 속보다도 되게 단역으로 시작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 나홍규의 프로덕션에 들어오긴 했었어도 계속 처음에 단역 그리고 이제 그냥 거의 단역 수준으로만 머물 뻔했는데 아주 뛰어난 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좀 비교를 하던데 그러다가 한 3번째 정도의 영화에 나홍규가 20대인데 할아버지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해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홍규가 다시 보면서 끝까지 같이 갔던 사람 중에 연기를 한 명. 잘해서 연기로 단역과 조연이었지만 끝까지 갔던 사람 중에 한 명. 그래서 좀 이금용에 대해서 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열애라는 영화를 1955년도에 찍으면서 못 마치고 죽는 거예요. 열애. 그게 나병 환자 얘기인데 예. 그때 그게 끝마치지 못하고 그러셨구나. 죽게 되는 상황. 근데 영화 이런 학교 나오고 계속 단역부터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해왔던 거로 이제 후배들이 2년 뒤에 영화인 상을 만드는 게 그래서 금룡상을 이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아 청룡 말고 금룡상. 금룡이 있구나. 금룡이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영화 대종상 뭐에 이게 어떻게 시작에 계기가 됐다. 이게 좀 남는 것 중에 하나 좀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역할은 밉상인데 어쨌든 배우로서는 아주 찐 배우님이셨구먼.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인생으로. 그러네요. 뭐 크게 두각되는 건 아니었겠지만 꾸준히 끝까지 성실하게 멋지네요.
끝까지 자기 거 그렇게 해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건 정답이죠, 사실은. 눈에 튀는 뭐보다 음. 자기 맡은 역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성실했대요. 가정과 뭐 이런 거. 진짜로. 영화에서 보면 영화에서는- 이분하고 살다 바람 피면 총 맞아. 영화에서는 뭐 거의 변사또본 느낌인데. 예. 총 들고 나타나더니 웬 말이야. 그래서 진짜 삶의 이금용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자기 주어진 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점에 이금용이 한번 떠오르면서 네, 저는 그분을 그분을 투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2부 투비와 여기서? 나투비와 네,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풍성하게 미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얘기를 나눌수록 이 영화가 근대 우리나라 조선의 예술이라든지 또 풍경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미지도 그렇지만 사회 격변기에서 영화인들의 위치라든지 그 얘기는 3부에 네, 그래서 저희는 3부에서 인문학 드레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장난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viram lá.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장난무비 플러스! 3부입니다. 아유, 자기소개해야겠습니다. 저는 소개 좀 자영업입니다. 책사입니다. 꿈꿈입니다. 꿈꾸미가 이제 3부쯤 되니까 이제 다시 꿈을꿔요? 드림으로 돌아가는 듯한 영화 제가 제목이. 살아났습니다, 대신. 그러게 너무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한 분은 급피로 피곤하네. 한 시간 떠들었더니 아우, 1시간을 못 가네요. 네, 저희가 네. 지금 영화를 같이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신여성입니다. 저희는 양준환 감독의 1936년작 미몽을 가지고 인문학 드레싱으로 찾아왔습니다. 인문학 드레싱은 영화 속에 다양한 드레싱을 부어서 영화의 맛을 다양하게 내는 저희의 킬링 콘텐츠입니다. 사실 길이 인문학 시리즈로 저희가 인문학 콘텐츠 그리고 드레싱을 이제 나중에는 로드도 만들겠지만 근데 영화 속에서 풍경이라든지 뭐 사건, 장소, 인물 등을 좀 발굴하는 개념을 이 3부랑 결합을 시켰죠. 그래서 미몽이라는 영화가 1, 2부 들어보시면은 역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식민 통치 기간에 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고 왜 여주인공은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화를 겪다가 나중엔 극약을 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3부에서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을 더 발산하기 위해서 인문학 드레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스를 한번 부어 보시죠. 저는 오랜만에 건축물을 가져왔습니다. 영화 속 건축물. 네, 영화 속 건축물. 이 영화가 이제 어떤 영화냐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영화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2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교통에 관한 영화다라고 자영업이 얘기했었잖아요. 깼어요. 네네. 근데 진짜 그럴 법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공간으로 나오는 서울역. 서울역의 이 역사. 건물이죠. 건물. 네. 역사로서의 서울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걸 이제 좀 말씀을 잠깐 좀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좀 억지로 갖다 붙이시. 아니 서울역에 가려고 하다가 용산역, 서울역에 가려고 하다가 서울역에서 용산역. 아니 용산역 아니에요? 용산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에 안 내렸지. 서울역에서 기차가 떠나니까 용산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은 레일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레일로드만 나오지 않나요? 열차가 떠났구만. 인문학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용산역도 하지. 이게요. 사실은 서울역보다 그 당시에는 용산역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당시라는 건 이제 1900년대 초반입니다. 이 용산역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00년인데요. 딱.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00년, 와. 120년 전에 된 거죠. 그러군요. 맞죠. 용산역. 그때 이제 그 서울하고 어느 지역의 철도가 제일 먼저 개통이 됐냐면 인천하고 그래서 경인선이 있었어요. 경인선. 경인선이 수인선과 또 다른 오래됐군요. 건가? 네, 경인선? 서울 인천에서 경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인선이 그 당시에 마지막 종점이 어디였을까요? 경인선의 종점은 인천항? 인천? 인천이지. 서울 쪽. 서울 쪽 쪽. 기점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기점은 그게 어딜까? 용산이에요. 용산? 맞춰보겠습니다. 네. 용산. 용산. 아니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녹음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게 경인선 진짜. 종로? 종로? 종로 1호선. 왜 이러세요, 지금 진짜? 종로 상가에서 타면 인천까지 가지 않습니까? 왜 이러세요? 그 당시엔 노량진역이었어요. 내가 왜 좀- 그랬을까요?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어서 인천에서 바로 잡아서 아니야, 어획한 아니야. 물고기들을 노량진도 수산시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량진이 강가라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철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철도가 경인선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우리 서울의 기점이 노량진역이었어. 왜 왜 그러지? 그랬을까요? 몰라요. 제 분석이 맞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고요. 노량진 잠깐만 1번만 주십시오. 아니 해산물들 도매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노량진 수산시장이 100년 된 게. 배가 왔다 갔다 하려니까. 퍼보세요. 아니 철도라니까요. 지금 제 말이 배 그 얘기가 말이었어요. 아니라. 어요. 아니 물건이 와야 되니까 배에서 나 이거 다 녹음 기차로. 보고 때려치고 집에 가요. 그러면은 자, 노량진에 자. 뭐가 있어 지금? 수산- 전쟁 수산- 기념관? 아니. 아니야. 나 지금 서울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봐봐. 이렇게 너무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서울의 지도를 그려봐봐. 그냥 지도를 왜 노량진이? 한강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왜 한강 옆인 노량진이었을까? 기점이 한강.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거의 다 왔는데. 그러면 아. 일본하고 상관 있습니까? 배사님 수설 때문에 뭔 소리야 진짜. 야, 잠깐 나가 있어. 진짜. 노량진에 뭐가 너 있지? 3분 퇴장. 당신은 노량진에서 한강을 건너올 수가 없었어요. 철도가. 한강 다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에 마지막이네. 네, 노량진이 마지막 역이었던 거야. 첫 그러네요. 역이자 마지막. 그야말로 종점. 한강 다리가 없기 때문에. 종점이 그러네요. 기점이. 아우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다 왔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한강 철도가 이제 그 개통이 돼요. 그러면서 용산역이 이제 생긴 거예요. 먼저 노량진에서 한강을 건너와가지고 네네. 이제 마지막 역이 용산역이 된 거야. 그랬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서울역이 더 중앙이고 가까운데 서울 쪽에 가까운데 왜 용산에다가 더 그 역을 만들었을까? 조금만 더 오면 서울역인데 서울인데 그러네요. 왜 그랬을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잠깐만. 힌트 좀 주세요. 힌트. 힌트 용산역 앞에 뭐가 있었죠? 지금 용산역 앞에 뭐가 있죠? 지금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또 그 옆에 이태원? 이태원? 그거 좀 너무 멀. 너무 이태원 멀어? 그 연관돼 있어 사실은. 거기가 다 지금은 군부 뭐 해방촌. 군부대가 있지. 네. 어느 나라? 미군. 미군 군부대가 네. 있었지. 그런데 그런데 지금 다 이사했죠. 미군이 쓰기 전에 거기를 어디 갔었죠? 일본. 그 역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산 일대에 일본 군인들과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용산역이 더 중요한 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역은 이제 남대문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그맣게 용산역의 보조역 수준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그 경원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서울역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922년도에 서울역을 이제 새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서울역이 25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걸 이제 경성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광복하면서 다시 경성역이라는 이름이 서울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의선이 개통돼서 수세까지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7년도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서울역으로 역명이 이제 변경이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쭉 이어지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KTX가 생기고 하면서 더 이상 그 옛날 역을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좁고 허름하고 낡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 역 옆에다가 지금 새로운 역사를 지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KTX 타는 서울역 역사는 이제 2003년도부터 쓰기 시작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금 아직 안 된 거죠. 새로운 역사가 된 거고, 옛날에 썼던 그 역사는 지금 문화역, 서울역, 그치. 그죠? 예. 문화 문화기지로. 네네, 그죠? 그쵸. 예, 예. 문화기지. 문화역 서울 284. 아, 이름이 284번지군요. 왜 그럴까요? 284는 번지? 번지 아닌가요? 왜 그럴까? 들은 것 같은데. 문화역 서울 284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전시 갤러리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문화 그렇죠. 행사들을 많이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맞아. 태어나게 됐죠. 그 프랑스에 가면은 왜 그 미술관 있죠. 유명한 미술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루브르밖에 안 네, 루브르 말고. 퐁피두? 아이, 아이, 프랑스? 저는 프랑스를 안 가봤습니다. 파리에 파리. 가면 비슷한 케이스가 있잖아.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오르세. 오르세 평지 있어요. 근데 오르세로 돼 있는데 오르세를 저는 뭐 시립미술관에서 만나가 오르세 미술관이 아주 감동적이죠. 저는 루브르보다 사실은 오르세가 훨씬 가보셨구나. 감동적이었어요. 가봤어요. 네, 네. 아, 그 시계 있고 막. 부럽다. 시계탑이 있고 그랬던데. 부럽다. 오르세. 거기서 불어를 써야 돼요. 부럽다. 하여튼 그래서 오르세가 바로 그 기차역을 바꿔가지고 문화공간으로 만든 아주 대표적인 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도 이제 문화역 284를 그렇게 이제 문화공간으로 바꿨는데 지금도 이제 서울역 옆에 그대로 그 있죠. 근데 왜 284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적 제 284호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84를 따와가지고 지난 2003년부터 이렇게 문화역사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의 그 영욕의 역사가 우리 조선 식민지 조선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사, 또 이게 이제 나중에 용산역이 훨씬 중요한 역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경부선의 출발점 모든 기점이 이제 서울역으로 네. 통합되잖아요. 옛날에는 전라선, 뭐 장항선 이런 것도 다 서울역에서 출발했어요. 호남선 이런 것들도.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서울역과 용산역이 좀 분담해가지고 호남선 쪽은 용산역에서 주로 출발하고 경부선 쪽은 주로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용산역과 서울역이 발달하게 된 그런 계기도 사실은 식민지 역사하고 관련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광복 이후에 그 근대화 산업화의 역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발성 영화에 이 서울역이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1936년도에는 서울역이 이제 주요한 역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자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이 서울역과 용산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이런 그 역을 중요한 공간으로 설정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서울역.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또 모빌리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론가 떠나는 또 이동하는. 그런데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잠깐 머무르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플랫폼으로서의 서울역의 기능이나 문화적 네. 의미, 사회적 의미,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부산행 같은 영화도 최근에 그렇죠, 나왔고 맞아. 그다음에 왜 서울역. 프리퀄로서 서울역이라는 영화도 맞아요. 애니메이션으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한 시대의 시대상을 굉장히 잘 재현하고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그쵸. 갖는다. 그러네요. 네네. 근데 서울역이 그 앞에 서울로 때문에 많이 좀 사실은 좀 더 문화적으로 대중하고 좀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화역 284가 조금 네. 조금 아직 그리고 되게 사적 뜨진 번 못했지. 사적 번호로 하는 게 뭐가 어딨어. 이름을 좀 번지수가 낫지. 근데 어쨌든 그 건물이랑 서울로가 연결되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이 서울의 어떤 그 문화를 역사 자체도 그렇게 생겼지만 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서울로 열렸을 때 저는 시민축제에 그 작가로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로지 도보만 되는데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너무 간섭이 많고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거는 서울로가 열리자마자 거기도 번지수로 아마 뒤에 뭐가 붙어 있죠. 7017. 네. 네. 맞아. 그게 다 열린 지 의미가 한 다. 3일 만인가 외국인 노동자가 거기다 자살을 했죠. 그래서 그 유리 경관 있잖아요. 유리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2m로 하냐 뭐 3m로 하냐 말이 많았는데 그 유리벽을 올리면 아무래도 경관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2m인가 뭘로 했다가 거기서 바로 그냥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뭐 다시 올리네 마네 했는데 사실은 서울로는 저는 오르샤는 안 가봤지만 완전 서울- 달라요 분위기. 서울역은 완전히 그 로탈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뭐 노숙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쪽 서울역 이쪽은 노숙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뭐 저쪽에는 막 그 환승센터 있고 막 진짜 거기서 무슨 문화를 느낀다거나 역사의 한기를 느낀다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라서 저도 그 문화기지 거기 처음 열렸을 때 가봤었는데 좀 그게 이게 아까 사실은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맥락을 다 자르고 그것만 탁 갖다 놔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광화문 광장 재조성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어쨌든 광장은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데 그 돌려주는 방식에서 어떤 맥락을 거기에 복원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시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70년대 보면은 서울역에 택시 엄청 다니는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막 서울역이 진짜 중심이거든 영화에 보면. 근데 이 영화에서도 서울역으로 호명돼서 저도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도 서울역이 있었구나. 앞으로는 아마 서울에서 파리까지 쭉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열차가 있고 뭐 이렇게 생기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고 지금 꾹꾹이 말씀처럼 서울역이 우리나라 역사에 되게 중요한데 지금 서울역을 보면 마치 마디가 절단되어 있는 어떤 신체 일부를 보는 것 같은 그냥 어딘가에 툭 버려져 있는 듯한 분명히 되게 중요한데 그게 생명력 있게 살아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식 명칭은 경성역이었는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서울역 이렇게 불렀던 것 좋았던 것 같아요. 같아.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이런 반가워요. 일종의 그 민족지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보통 반갑네요, 우리 진짜.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역이야. 서울역이라고 그냥 불렀던 것 같아. 서울이었던 거야. 네. 근데 이제 서울이었던 놀랬던 거야. 거는 저는 이제 그 건물 그래서 20년대에 만들어서 그렇구나. 딱 일본에서 도쿄역을 내리면 정말 미니어처 똑같은 백화점으로. 그래서 서울역 모습이. 그 당시에 도쿄역이 제일 컸고요. 네. 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서울역을 도쿄역 다음으로 크게 지었어요. 네, 약간 한 1922년도에 건설할 때 5-60% 정도 축소한 네, 네. 느낌. 세상에, 어머나.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역으로 만든 거. 어머나. 너무 웃긴다. 자존심 상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첨언하자면요. 제가 살았던 동네인 선양이에요. 선양역이 있는데 서울역이랑 똑같습니다. 일본인이 지었거든요. 일본인. 예. 아유. 네, 똑같습니다. 우리 예. 그런 거 많을 것 같아요. 연세점이구먼요. 연세점. 연세역들이구먼요. 슬픕니다. 재밌네요, 그래도. 네, 재밌네요. 그러면 근대 이야기 더 가져오신 분들 더 풀어놓으시죠. 저는 문해봉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문해봉. 예, 여자 발음을 주인공이 좀 정확하게 있죠? 하셔야 네. 안 그럼 되죠. 문해봉이 돼. 그렇죠. 문해봉. 문해가 됩니다. 문해. 문해봉. 아우야. 문예봉. 아니 네. 실질적으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문예봉이 되니까 발음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맛보기로 들려주셨는데 1917년에 태어나셨고요. 영화를 찍을 때는 만 20살이 안 됐을 때였죠. 너무 예뻤어요. 근데 굉장히 또 장수했다고 해야 되나? 그치. 1999년 맞아요. 21세기를 1년 앞두고 이제 타계하셨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이제 연극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극단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이제 연극 같은 데 출연했었고요. 1932년에 임자 없는 나룻배라는 그 연극의 뱃사공의 딸 역으로 영화의 최초로 이제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인기 배우로 발돋움하는데요. 최초의 발성 영화였던 춘향전이라든지 아리랑 고개 이란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대중적인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1930년대 5점이죠. 정말 파란만장한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함께했던 인물인데 1930년대에 뭐 이제 일제히 식민
당국이 이제 탄압이 심해지면서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그러한 프로파간다 영화라든지 이러한 친일 영화에 또 참여하면서 그러한 오점을 좀 남겼고요. 결정적인 거는 왜 문해봉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좀 덜 알려졌냐. 월북하셨기 때문에 1948년 월북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북에서 사셨죠. 뭐 일단 전설적인 여배우인 거는 맞고요.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좀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전에 차이나는 무비에서도 다뤄졌던 말무이라는 영화 말무이. 기억하시죠? 말무이에서 그 김판수 역을 김판수면 하셨던 누구죠? 유해진.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극장 앞에서 표를 받는 그런 네네. 일을 하잖아요. 녹음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지워지지 않아? 배우 이름으로 합시다. 네. 그 표를 받는 일을 했는데 그 극장이 실제로 있었던 극장이었잖아요. 경성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동양극장. 네네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동양극장. 근데 이 동양극장이 문해봉이 이제 활약했던 그러한 극장이었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 그 말모이 안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박봉두라고 하면 또 모르시겠죠? 아무튼 이제 그 앞뒤로 이제 간판 같은 걸 걸치고 이제 막 극장 앞에서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영화가 뭐 이제 개봉됐다고. 개봉박두? 그걸 뭐 샌드위치 광고맨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그 사람이 불렀던 이름이 문해봉 이렇게 실제적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말모이 영화에서 찾아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예봉이 나온다고. 문해봉이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하고 그러한 멘트로 이제 홍보를 쳤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러니까 배우. 그런 지점에서 이제 30년대를 거의 주름 잡았던 그러한 영화였죠. 신여성. 네네네, 신여성. 근데 참 역사의 오점이란 게 이제 조선영화인 협회라고 이제 친일적인 관변 단체였죠. 일본의 이러한 대동아 공영권 구성이라든지 뭔가 중일 전쟁을 막 이제 정신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관변 단체였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허용 감독의 그대와 나라는 일제히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이러한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때 5점을 남기시고요. 5점을 남기죠. 살려고 그랬겠지, 살려고. 그래. 살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그 친일 인명사전 아시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거기에 수록됩니다. 2008년도에. 그러다가 46년부터는 이제 남조선 영화동맹이라고 이거 표현에서부터 느낌 확 오잖아요. 남로당이랑 관계된 그런 남조선 영화동맹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48년에 월북하고 북으로 가서도 굉장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총애를 받은 그러한 약간 공군 배우로서 오랫동안 활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에서 우리가 무용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최승희. 그렇죠. 연극하면 문예봉이었다고 합니다. 투톱이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제 5점일 수 있고, 근데 참 그 시대를 뭐라고 근데 말하기는 시대랑 연관해서 봐야지 그 역사를 사람의 하나로만 평가하면 안 될 거라 생각을 할 것 같아. 나는 이제. 그래서 막 무슨 엄청 공훈 배우 이런 것도 하고 그랬죠. 네네네, 거기에서. 공훈 배우. 네. 근데 60년대 70년대는 전혀 활동을 안 해가지고 네, 협동농장으로 이렇게 무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나온규에 대한 재해석을 한 바람에 나온규를 너무 높이 평가했다는 네네네. 이유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80년도에 춘향전이라는 영화 거의 마지막으로 찍고 그 뒤로는 영화를 못 찍. 80년대 춘향전 찍기에는 좀 너무 할매로 나왔어. 춘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월매로 춘향으로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도 활동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온규를 이렇게 추앙한 이유가 그 프로덕션에 나온규가 발탁을 해줘서 그런 인연이어가지고 문예봉을. 그러니까 뭐 사실 나온규에 대해 없지. 나쁠 수 없죠. 그죠? 같이 영화 활동 많이 했고 또 본인도 월북했고 뭐 나름 그런 영화에 출연도 했지만 사실 이 의식적으로 민족 정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르게 말하고 다시 돌아온 건데 그래도 국내에 계셨으면은 굉장한 추앙을 받았을 텐데 제가 이 미몽을 보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니까
그 이번에 미나리 수상 기념으로 윤여정 윤여정? 배우의 50주년 데뷔 50주년 축하 파티가 2016년에 후쿠 엔터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올렸어요. 후쿠 엔터가 윤여정 선생님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를 했었는데 미나리를 수상한 기념으로다가 이렇게 오픈한다면서 한 20분짜리를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유명 배우들이 다 참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계셨으면은 남았을 너무 텐데. 남은이 뭐 물론 친일 사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어려웠었겠지만 배우로 한계를 간다라는 게 그럼. 쉬운 일은 아닌데 요즘 아주 윤여정 선생님 그래서 그 영상을 또 영화 보다가 한참 봤네요. 그 삼시세끼나 그 거기 연출팀도 다 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배우들은 대체로 아주 다 길이길이 유명. 남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네 그렇고 그러면은 또 우리 책사님의 나 이게 여기랑 연동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어허. 지금 자영업이랑 연동이 되신다고요? 자영업이랑 네네, 지금 고맙습니다. 그 연극에서 문해봉, 무용에서는 최승희. 최승희랑 연관된 걸로 여기 영화 속에 나오는데 미모 속에요. 그 외에 애순이가 두 번째 또 쫓아가는 남자 무용수잖아요. 정신이 팔린 남자. 거기 보면은 근데 앞에 처음에 크레딧 올라갈 때 조태권 무용연구소라고 해서 올라가요. 야, 그 당시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조태권 무용연구소랑 맞아요. 네, 마지막에. 여기 그 무용수를 쫓아가는 게 사실인지 어찐지 이 맥락을 좀 찾고 싶어서 찾다 보니 최승희와 1년 오히려 더 일본에서 공부했을 때 후배였던 거야. 1년 차이밖에 안 난 거지.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미몽에서의 그 배우는 아니지만 실제 있었던 무용수. 되게 그 이름이 예 조태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춤추는 것도 되게 뭔가 그분이 조태권 씨? 조태권. 네. 배우가 아니라 그 무용수? 배우는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그 거기에 나오는 조태권 무용연구소라는 이름 자체가 실제로 있었던 거를 그대로 했고 예, 거기에서 어떻게 뭐 같이 했다든지 그래서 그대로 그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조태권도 똑같이 최승희하고 일본에서 거기 왜 그 뭐 최승희 씨 이렇게 찾아보면 뭐 이시바쿠 선생님의 사사를 받아서 둘이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최승희하고 조태권이 네 같이 또 1년 차이에서 멋지네요. 멋진 그 사람의 시대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도 다 월북하고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남아 안 있는 알죠. 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조태권 씨는 부인이 살아계세요. 90세가 넘는데 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어서 살아계세요. 마지막 부인이 21세 연하. 그래서 90세가 넘어요. 예술가들이란. 성공했어요. 네, 김문숙 성공하셨어요. 씨라고 해서.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이제 조태권 씨의 차녀? 두째 따님도 살아계시는데 85세거든요. 근데 엄마 나이가 91세인데 그래서 예. 성공하셨어. 예, 다 이 무용 쪽에서 이걸 좀 복원하려고 훌륭하시네. 하고 애쓰고 있는 상황 이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월북과 이런 거랑 연관돼서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최승희와 좀 그 결이 예, 타고난 뭔가의 재주에서 되게 훌륭한 두 사람이 그렇군요. 네, 조태권 우리가 무용연구소. 한국에 이사더라 덩컨이 뭐 최승희다 뭐 이러면 조태권의 이 무용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적인 복원을 우리가 이렇게 차이나는 무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발굴하고 이렇게 좀 소개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저도 몰랐던 거였는데 그러네요. 예, 우리의 역사를 다시 근현대 역사를 좀 다시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조태권은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이분은 테니스 선수였어. 테니스 선수였는데 이 이시바쿠가 한국에 와서 공연을 보고, 근데 최승희 씨도 마찬가지로 그 공연을 보고 일본을 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 조태권도 이 이시바쿠의 공연을 한국에서 한 걸 보고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를 똑같이 하는 거죠. 하고 왔을 때.
근데 둘 다의 이제 공통점들은 최승희 씨도 그렇고 그게 뭐 일본화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절대로 어떤 무용의 기본 자세를 배우고 와서 그거를 다 우리 것으로 좀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 이 지점들이 있었던 것들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 저희가 차이나는 인문학 네. 하는 즐거움이 있네요. 의의가 네, 바로 네, 이거 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저희가 무용으로 많이 통했네요. 네. 무용? 저는 이사더라 덩컨? 이사드라 덩컨에서 사실 이사드라 덩컨은 아니고요. 피나바우시라고 되게 유명한 무용가가 직접 출연했던 연쇄극 무용극과 영화의 결합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감독인데 사실 너무 좋아한다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페드로 알모도바르 발음이 좀 제가 좀 약하지만 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고 스페인 감독. 네. 빼드로는 돌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름이 뭐야? 반석. 특히 저는 이 감독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네. 이 문제의식이 정말 영화란 뭘까? 영화의 세계를 되게 풍부하게 열어주는 그런 감성이에요. 스페인 영화 중에 그런 영화들이 좀 있지만 이 영화 그녀에게를 추천하고 싶어요. 영화 음악 영어로는 Talk to Her이에요. Her. Talk to Her. 2002년에 개봉했죠. 전 이 영화 극장에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영화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는 여기에 병원에 입원한 두 여성이 있는데 이 두 여성을 사랑한 두 남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남자 간호사고 한 사람은 기자인데 남자 간호사가 자신이 짝사랑한 여자가 사고로 식물인간 가까이 되니까 정말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엄청난 이 남자의 짝사랑과 거대한 작전이 있는데 이 영화가 되게 서정적이에요. 근데 이 두 남자가 있잖아요. 이 두 남자의 사랑이 한 사람은 되게 맹목적이고 감성적이고 한 사람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대비시켜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깨어있을 때는 사실 이쪽 기자가 사랑했던 이 두 사람이 찐 커플이고 이 오른쪽에 간호사가 간호하는 여성과 이 남자는 사실 관계가 없는 사이였는데 정말 남자 간호사로 나오는 배우가 거의 영화 마지막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여자 배우 되게 예쁘거든요. 그녀를 위해서 하는 그 대화하고 여러 가지 액션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런 흑백 무성 영화로 피나바우시의 뿐만 아니라 흑백 영화로 이 무용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되게 독특해요, 영화가. 그래서 내면의 심리라든지 또 영화 이면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 무용으로 자꾸 풀어내주고 여자 주인공이 이제 코마 상태 되기 전에 발레 학원을 다니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전문 무용수는 아니었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 무용과 노래,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서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영화의 가사 자체가 이 남자가 여자에게 극진하게 보내는 마음의 표현인데 사실 현실 속에서 여자가 깨어났을 때 이 여자는 아무것도 기억을 없는 거죠. 원래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코마에서 깨어났을 때도 모르는 남자인데 그녀를 위해서 이 남자의 헌신적인 어쨌든 레파토리가 있는 영화를 끝까지 봐야만 그 긴 여운이 있는 그리고 노래도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스페인 영화들이 가끔 보면은 굉장히 우리 정서도 그렇지만 감성적으로 깊이를 심금을 울려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약간 이 무용과 영화와 노래가 잘 결합된 그래서 안 꼭 봤어요. 안 보셨으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 Talk to Her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다룬 미몽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무용수의 그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맞아요. 되게 네. 잘 살려놨잖아요. 네. 공연을.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일부에서 우리 신여성이 나를 구박해가지고 내가 다 얘기를 못했는데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옷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애순이가 새로운 옷을 사러 나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죠. 옷을 사는 과정에서. 네. 이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새로운 남자는 세탁소의 종업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장하는 자기 정체성을 위장하는 그렇네요. 기법을 써서 마치 엄청난
부자인 것처럼 예. 멀끔하게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양복을. 그 이후에도 우리 한국 역사에서 한동안 세탁소에서 옷 빌려 입고 왔냐 이 얘기가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야,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알면 나 혼난다. 네, 광화문 120번지. 세탁소에서 옷을 빌릴 수 있는 깨끗하게 입고 곳이라는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옷을 그 세탁만 해주는 곳이지만 아,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네요. 이제 이 무용수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보면 복장이 굉장히 끝내주죠. 독특한 그 네, 무대 의상을 입고 너무 현대적이죠. 굉장히 네, 모던한 네, 네. 방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옷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진짜 네. 이제 실제 조태원인 것 같아요. 그럴 수 등장인물 있겠어요. 왜냐면 보니까. 춤을 너무 잘 네, 추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호텔 벨보이의 의상이라든지 또 그 원래 남편의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아. 흥미로운 지점, 생각할 거리들을 좀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옷에 관해서 이 영화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새로운 또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 트랜스 느낌 났어요.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새 옷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네. 네. 분량을 또 챙기시면서 나도 질세라. 편집 당하나 안 당하나 내가 두고 보겠어. 바빠서 편집 못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 가장 오래된 영화, 양준환 오래된 감독. 발성 영화. 네, 1936년에 나왔던 네, 미몽으로 3부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뜻깊고 네. 좋은 영화였어요. 네. 3부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른 흥미를 진진한 영화를 가지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멜로디. 불렀어!